네, 안녕하십니까. 주경야턱의 이창훈입니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들떴던 연말 분위기가 한 달 만에 차갑게 식었고, 또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 이하로 좀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렇지만 주가는 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면세점이나 백화점 주식들, 주가 워낙 많이 빠져서 저가 메리트는 생긴 것 같은데요.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유통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화투자증권의 남성현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주요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톡의 박희미입니다.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은 오미크론 여파에도 내년 세계 경제 회복을 전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은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요. 우선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세계 경제는 치료제 보급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추세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물류 차질도 내년 중에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렇게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을 해보면 향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현재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 첫 번째 키워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 주말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야말로 검은 주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가상화폐가 20% 이상 대폭락했습니다.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6억 달러치 대거로 출현하면서 현물 가격도 이렇게 급락을 한 건데요. 업계에서는 오미크론 공포에 따라서 연준이 더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 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거절했다라는 악재까지 반영되면서 오늘 관련주들까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가상화폐, 또 이와 묶이고 있는 NFT, 게임주들까지 오늘 장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시즌이 종료됐다, 아니다, 이 세일이 시작됐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의 기세를 누를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화이자와 머크가 개발한 백신이 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UC 샌프란시스코의 모니카 간디 박사는 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이들 치료제는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머크의 먹는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승인한 만큼 곧장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등 이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 백신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재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이슈들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에서 내년도에 세계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또 바이러스도 다시 이제 확산되고 해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공포감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긍정적인 뷰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건데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서 점차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이 사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오미크론으로 대표되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을 크게 꼽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모두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은은 전국에는 모두 다 이제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했고, 전국에는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완만하게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길게 보면 경제는 늘 회복되죠. 네.
그 하나하나 이슈를 좀 더 이렇게 한번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뭐 이제 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 이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뭐 자동차 생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또 중국 경제가 또 최근에 뭐 부동산 헝다그룹도 이렇게 파산 가까이 가고 이러면서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은행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공급 병목 현상 관련해서는 지금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했지만 아세안 국가 등의 이제 방역 조치 등이 강화되면서 이 생산이 차질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제 그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점차 상승을 하고 설비 투자 확대를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이제는 좀 내년 중에는 점차 완화될 것이다. 좀 이렇게 한국은행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률과 함께 좀 해소될 것이다. 그 시점이 한 겨울이 끝나면 괜찮지 않겠냐.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물류 차질도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좀 한은에서 자료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듀크대와 리치몬드 애틀랜타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내년 3분기에 이제 기업 CF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뭐 이들이 뭐 예상하는 그런 물류 차질 해소 시점이 뭐 내년 상반기가 35%, 그 내년 하반기 이후가 49%로 예상이 돼서 결국 내년쯤이면 해소되지 않겠냐. 좀 이런 게 좀 한국은행의 좀 주장이었습니다. 뭐 하지만 그 노동 공급 차질도 있잖아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선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세계 경제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바이러스가 관건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좀 비교적 정확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또 오미크론 같은 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좀 더 가속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연준이 뭐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사실 관련해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고 연준은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한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최대한 완만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봤습니다. 그 이제 당초 예상보다는 그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다. 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좀 이렇게 분석 보고서에서는 썼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왜 한은이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비유를 냈는지 좀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건 좋은데 완만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엣지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그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지난 주말에 뭐 완전히 그냥 비트코인이 그냥 20% 넘게 폭락했다가 다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네네. 아마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 주말이 굉장히 힘든 그 주말이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내 1억 원 간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간다고. 믿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4일에 56,000달러의 거래를 시작해서 갑자기 오후 2시에는 42,000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나절 만에 25%나 하락을 했고 조금씩 오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시세를 좀 확인하니까 48,000달러 정도.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고려를 해도 6천만 원이 좀 안 되는 지금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도 많이 빠졌고 특히 NFT 테마주로 꼽혔던 그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35%, 40% 정도 빠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글쎄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증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우려 상황이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좀 이런 거랑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가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WHO에서 지금 오미크론의 뭐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아직 이제 분석하고 있으니까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 우려가 두 가지 모두가 작용했다. 하지만 증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먼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먼저 선 반영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 오른팔로 유명한 그 찰리 먼거 부회장이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20% 넘게 빠지기 직전에 암호화폐는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암호화폐는 사실 이런 그 대형 투자자들의 말 한마디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동시에 워낙 그 멍거 부회장이 이 암호화폐를 부정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연준의 그 정책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 이 두 가지가 이제 작용한 거 아니냐 좀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20% 이상 넘게 빠졌다가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뭐 제 생각에는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유 없이 빠지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관련지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도 별로 시세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뭐 안 좋은 종목들 많았는데 이들 종목은 진짜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연초 대비해서 좋지만 그 비덴트가 이제 빗썸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한참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11% 하락 마감을 했고 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이제 VC 그런 그 주가도 각각 1%대, 5%대 각각 하락을 했고, 그 NFT나 이제 P2E 게임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올랐던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이런 컴투스도 이제 각각 이제 10%, 뭐 작게는 7% 정도 빠져서 비트코인 시세가 빠진 만큼 이런 종목들도 흔들리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암호화폐 그 시세가 점점 기술주, 글로벌 기술주와 좀 이렇게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다. 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본질적인 밸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지금 현실 세계 금도 금리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밑에 언더라잉 에셋이 기업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언더라잉 에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하니까 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뭐 게임 뭐 등등 해갖고 NFT 이야기만 달면 주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예. 좀 조정받을 때가 오긴 온 것 같아요. 좀 네. 봐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오미크론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파력이 높다. 이건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치명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뭐 백신이나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제 이런 게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세계 경제, 세계 증시를 좀 짓누르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미크론이 사실 별거 아니더라. 좀 이런 말을 투자자들은 듣고 싶은데 지금 아직 뭐 글로벌 개발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금 학계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모니카 간디 박사가 사실 이제 그 기존에 개발된 머크랑 화이자가 개발했던 그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미크론이 워낙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증시에 더 불안함을 키우는 요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치료제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지금 뭐 물론 이 학계의 주장일 뿐입니다만은 치료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내년에 이제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여기서 덧붙여서 그런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19를 감기 같은 이런 약으로 이런 그런 질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도 좀 덧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특히 그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그 사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영국에서 이제 머크 코로나19 치료제를 뭐 이제 현장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사용이 되지 않고 그렇죠. 이제 흡입형 같은 거나 이제 정맥형 주사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영국이 이제 굉장히 빨리 지난달 초에 이제 머크의 몰누피라비를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내년부터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좀 이 사용 시기를 좀 앞당겼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공급할 수 있다고 지금 영국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취약을 하거나 아니면 면역 반응이 좀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48시간 이내에 이제 몰누피라비르를 제공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이 먼저 승인을 했고 아직 이제 유럽연합은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FDA 자문위원회가 사실 승인 공고를 한 상태인데 아직 최종 승인은 안 났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자문안 승인 공고안을 보면은 찬성이 13표였고 반대가 10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비등비등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몰누피라비르의 그 효과성이 30%라는 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그 환자의 그 사망률이나 입원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좀 낮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식약처도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제 연내 머크 치료제 이거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머크의 약을 선구매를 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저 감히 그렇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네. 뭐 치료 효과가 좀 낮더라도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 미국 FDA도 뭐 최근에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맞고 있는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백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승인이 맞습니다. 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뭐 관련돼서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FDA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 선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탑급의 규제 당국이니까 네, 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오미크론 때문에 더 신속하고 더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식약처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이번에 그 코로나19 뭐 백신이나 치료제 그 승인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출근을 했다. 뭐 아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FDA나 각국의 규제 당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스터샷 승인 과정에 요구됐던 수준만 충족을 하면은 승인을 해주겠다. 좀 이렇게 FDA가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여러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지금 임상이 필요한데 사실 수백 명 대상의 항체만 검사하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날 수 있다. 좀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미크론 백신 개발 과정 검사에만 한 석 달 정도면은 맞출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글로벌 개발사들도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내놓을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일 내에 새로운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두세 달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바백스가 갑자기 더 경쟁심이 불었는지 연내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좀 주가 때문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좀 약간 글로벌 그 개발사들은 상당히 이제 오미크론을 대응하는 그런 백신을 내놓는데 좀 이제 경쟁에 좀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네. 어쨌든 늦어도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수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주제, 또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섹터톡. 오늘은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의 유통 담당 수석연구위원 남성현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사실 뭐 유통주 전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었죠. 네, 뭐 주가도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던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요.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실적 성장이 조금 일어났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특히 나타났고요. 지난해를 좀 요약을 하자면 내구재 제품군들에 대한 판매량이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뭐 가전이라든가 가구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뭐 내구재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군들은 아니고 그렇죠. 워낙에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혹시 좀 둔화됐던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마트 쪽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외식 수요 자체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내식 수요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원래는 뭐 직객률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작년에 봤었는데 오히려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구매하셨던 성장률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직객력이 살아나고 기저효과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좀 대부분 안 좋아지는 모습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했던 점은 뭐 여전히 지난해 기저가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백화점은 양극화 현상에 조금 단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명품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군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 2012년에서 19년까지 이제 벗어나지 못했던 박스권 전체 시장 규모를 오히려 훌쩍 넘어서는 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유통주라고 하면 뭐 백화점, 또 면세점, 또 어떤 거가 있나요? 뭐 편의점, 편의점. 예, 네. 편의점. 저희가 보통 유통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특정 제품을 이제 특정 공간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저희가 그 이제 무인 점포형, 무인이라기보다는 비대면 채널로서 거래되는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제품군에 대한 특징에 따라서 묶여 있는 백화점, 편의점, 뭐 면세점, 뭐 할인점, 뭐 이런 분야류가 있는데 거의 전체 소매, 판매 점포 자체를 그냥 유통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백화점, 면세점 이런 거고, 네, 뭐 이마트 같은 것도 거기 포함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온라인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온라인은 우리가 이커머스라 그래갖고 쇼핑몰 쪽이 많지 않나요?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쪽으로. 네, 보통 저희 오픈마켓 형태로 이제 소상공인 자체가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마켓플레이스 자체를 온라인상으로 거래 관계를 만들어 놓는 시장을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근데 온라인 업체들이 조금 특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입점을 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매출액을 스스로만 받는 구조였다면 이게 네이버가 전통적인 그런 모델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재고 매입을 통해서 재고 리스크를 지고 한마디로 직매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도 갖고 이걸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채널로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식품 부분의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입점을 해서 뭔가 판매하기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고로 갖고 가기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물품을 부담하는 물론 현재까지는 가공식품 위주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은 재고 리스크 자체가 워낙에 있다 보니까. 하지만 확실하게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소매유통 시장 내에서의 식품 관련 비중보다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향후에는 침투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거는 뭐 굳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온라인 그 쇼핑 관련돼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에는 뭐 잘 아시는 아니, 쿠팡.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온라인 사업만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일본 물론 연관 산업을 가지고 있는 뭐 카페24라 인터파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메인 플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애들은 뭐 이마트가 이제 쓱닷컴을 가지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롯데쇼핑이 이제 롯데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뭐 기업 안에 하나의 사업 부분 측면으로 네,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내년 초에 대부분 상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업체들이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는. 그럼 그런 구조라고 지금은 보시면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대부분이 그 회사의 하나의 사업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 비상장이거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섹터인데 이게 네. 사실은 온라인 업체들이 저도 분석을 많이 해보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온라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오프를 같이 하는. 예, 네. 온오프도 같이 하고 사실은 물류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예, 물류 인프라 자체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업체는 아니지만 뭐 저희가 하는 외식 산업, 딜리버리 서비스 마켓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OTT라고 하는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 맞아요. 그런 것도 스트리밍 하더라고요.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 이들이 모바일로서 구현할 수 있는 전체 산업의 영역이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가리지 않고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통 담당 애널로스도 상당히 분석하기가 까다로운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이제 전방 산업이 결국은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마켓플레이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이 밸류 체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좀 시장에 소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분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영업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뭐 시장처럼 변화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네. 거기에 또 그냥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이 상당히 사실은 무서운 게 모바일이 산업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그렇네요.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과 20년 전만 생각을 해보시면 여행을 가실 때는 대부분이 대리점이라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여행을 통해서 보통 예약을 보통 했어요, 부킹을. 근데 요즘에 그렇게 부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편입이 되고 있고 그게 하나의 온라인 업체 세그멘트가 돼 있어요, 상품군에. 그러면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할 때 과연 유통, 전통적인 유통이라고 하는 대형마트와 뭐 가전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한정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무형의 경험적 가치를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시장 가치도 좀 소구를 해야 되고 여기다가 뭐 전통적으로 극장이라든지 뭐 TV 방송에서 노출됐던 OTT까지도 시장 참여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들이 이런 전체 포지션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이것 때문에 적자가 줄어들었다가 재차 확대되는 구간에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온라인이 뭐 정말 뭐 유통, 오프라인 업체들을 대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유통하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소비 경기인데요. 뭐 소비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다. 뭐 이러다가 최근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좀 분위기가 딱 다운돼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비 경기에 대해서? 소비 경기는 사실은 소비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소득을 브렉다운을 여러 개 해보면 근로소득 자체가 있고요. 이전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소득이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은 해봤는데 이전소득이 증가를 합니다. 네,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 정부의 복지나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적 이전 소득이 있고 사적 이전 소득이 있고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히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공적 이전 소득 자체가 증가를 하는 경향이고 이거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뭐 상품권도 주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고령화계층 비중이 증가하면 이제 국민연금 비중 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사회복지 정책 자체가 확대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게 상위 소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근로소득 자체가 늘어나요. 이거는 과거에 뭐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체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발휘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근데 하위 소득계층 자체는 소득의 증가 폭은 높으나 사실은 근로소득보다는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폭 자체가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라고 하는 행태 자체가 과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 지출이 저희가 뭐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뭐 어쨌든 직객 활동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기저효과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전체적인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높게 봤을 때 코로나 영향을 빼고 놓고 보면 소득이 증가하는지 그러면 그게 소비 지출 여력으로 전가될 수 있는지 사실은 판단하기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공적 이전 소득이 국내 전체 소득 자체, 특히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를 일으키는 걸 보면
결국 소득에 대한 양극화 자체가 조금 더 확대가 될 거고 이거는 결국 소비 지출의 양극화 형태로 추가적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백화점 채널에서의 이제 고가 제품군에 대한 판매량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백화점 내에서도 백화점 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백화점 매출도 차이가 그거는 이제 점포를 비교했을 때 그런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존 점포의 매출액의 성장률의 차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위 소득 지역이라고 하는 네. 그 뭐 저의 뭐 결론은 이제 부의 가치와 근로소득이 같이 올라간 지역만의 매출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요. 오히려 조금 자산 가치 자체는 일어났는데 근로소득 가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지역은 백화점 매출액이 그렇게 뚜렷하게 올라가는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뭐 살아난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현재 추이에서는 일단 공적 이전 소득의 효과 자체가 어느 정도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저희도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올해 2021년도 놓고 보면 백화점은 매출이 좀 늘어났나요? 백화점이 작년이 한 25조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 30조 원을 훌쩍 오히려 넘었습니다. 30조, 3, 4조 정도. 2019년도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보다도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몇 가지 이렇게 하이엔드 소비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판단하기에는 이제 명품 관련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명품이 30%대까지 3분기 기준으로 늘어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분기에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고가 관련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류 시장은 사실은 계속해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11월 달에 워낙에 강력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아우터 수요가 거의 판매량이 떨어졌고 이 아우터 수요 자체가 눌려있던 기저가 올해 조금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판매 매출도 두 자릿수 이상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좀 성장하지 않았던 품목 아이템도 좀 올라가고 여기다가 이제 명품 판매 비중 높은 회사는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2012년에서 19년에 거의 29조에서 30조 박스권에 계속 시장 규모가 막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뚫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뭐 두 자릿수에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성은 어떤가요? 백화점은? 수익성은 그래서 안 좋죠. 명품들은 마진이 좀 작은가 보죠? 예, 왜냐하면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직갱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품군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되는 원가에 따른 마진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판매되는 제품군에 대해서 특정 수수료 베이스로 가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잘 팔리는 제품군을 입점을 시키려면 수수료를 낮춰줄 수밖에 없는 거고 명품 비중이 과거에 10%대는 의류 매출이 한 5, 60% 정도 됐을 때는 마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히려 마진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백화점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신세 같은 경우는 1, 2, 3분기에 2019년을 넘어서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래도 뭐 영업이익률이 19년보다 좀 개선되지 않을까 백화점 사업부만 놓고 보면 그거 정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 광고 같은 걸 보면 네. 그 온라인 명품 그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반란 뭐 등등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백화점 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워낙에 명품 시장 자체가 고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명품이라고 하는 애들의 성장률이 저희가 상당히 지금 좀 애매한 게 명품 애들은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마켓 그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적정 수준만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추가 입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권 자체가 가장 메인인 상권에 한두 개씩 입점을 해서 결국은 상당히 희소성에 대한 원칙을 구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명품 구매 대행 업체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품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네. 이런 이제 무형의 가치, 뭔가 내가 프레스티지한 예, 느낌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인 수급 사항 자체가 당연히 뭐 제조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온라인 명품 업체들 자체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이 커지는 것 대비해서 이 수요가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전통적인 고관여 제품군에 대한 인식 변화 자체는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백화점에서의 뭐 이런 경쟁 플랫폼이 생겨났을 때 현재까지 영향력은 제한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뭐 올해 이렇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마트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조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네. 제가 뭐 이제 주식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모멘텀 소멸이죠. 네. 예, 이제 이마트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영업 실적 자체가
이제 반짝 코로나로 인해서 반짝 이제 빠르게 예상했던 것부터 올라갔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기존 점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한 8%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 점포로 1년 전보다 한 8% 정도 성장을 했는데 3분기부터 기존 점포 성장률이 1.6%로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존 점 성장률이 받쳐주는 품목 자체가 실제로 오프라인 방문을 해서 구매하는 고객층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PP센터라고 하는 피킹 앤 패킹 센터라고 하는 온오프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PP센터 기여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3분기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하락을 했고 여기다가 주가를 강력하게 받쳐줬던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연결 편입, 그다음에 이베코리아 합병 승인 이런 부분이 지금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 예상할 만한 숫자 정도가 이제 나오는 구조인데 이제 영업 실적 자체가 3분기에 조금 슬로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모멘텀이 약간 부재한 구간이고 결국 이 회사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려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스타컴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많이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스타컴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계속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관망세로 전환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단기 지금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직 강력 조치가 강화됐지만 작년 베이스가 워낙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식 수요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전체 소비에서 내식 수요 빠지면 오프라인의 기존 점은 4분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실적의 부진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때문에 주가에 조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가 한참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쓱닷컴, 뭐 이베이 인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마트가 이제 좋은 그 거점에 점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오프가 연결돼서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낼 거다.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도 굉장히 상당한 그 강자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3분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PP센터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에서의 효율적인 구조로 가져가가지고 정말 수익 구조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서 계속 하는 거는 이제 PP센터의 구조 자체는 이마트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쓱닷컴한테 공급을 하고 쓱닷컴이 이제 매출을 발생하면서 이제 마진 자체를 쉐어링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해라고 할까요? 온라인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세요. 근데 현재까지 구조에서 온라인이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이게 효율적이었으면 뭐 쿠팡도 흑자고 네이버도 흑자고 다 흑자죠. 사실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한 구조에서 이마트는 이제 PP센터를 발해서 온오프를 연계해서 상당히 이제 마켓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 구축이 이제 경쟁사보다는 좋지만 문제는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라스트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증출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캐펙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펙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정비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초에 넘어올 때 하도였지만 대부분의 물류회사들의 택배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하나 있는 부분. 그렇죠. 쌓야지 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기업이 진행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약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게 저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적절한 수익성 뭐 투자자라고 평가하기는 뭐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적절한 수익성이 나올지는 사실은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계속 이런 관련 보고서를 조금 내고 싶고요. 쿠팡의 케이스를 앞전에 말씀했지만 그런 과연 이런 물류센터 투자가 끝나서 온오프를 연결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면 끝이냐? 쿠팡의 케이스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돈을 못 버니까. 아니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OTT든 모든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밸류업 시킬 수만 투자가 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식품, 그러니까 유통 플러스 쇼핑 커머스 쪽에서는 한계점이 향후에는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 관련돼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온라인 쇼핑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잖아요. 네이버도 보고 또 카카오도 보고 또 뭐 또 라이브 쇼핑도 보고 등등해서 보시기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경쟁력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이제 개별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아니, 회사라기보다는 그 온라인 쇼핑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볼 때 저는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옴니 채널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 경쟁력 자체가 물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물류 비용이 뭐 단순히 나도 지금 택배 사는데 돈 내. 이 구조가 아니라 결국 그거는 하나의 총 구매 가격 안에서 코스트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이동을 통해서 물품을 픽업하는 픽업센터 기능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은 물류 비용을 소비자가 본인의 노동력으로 대체시키는 거죠. 대체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물류 비용 자체의 효율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판촉 행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오프라인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류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전통주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결국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의 침투율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이게 뭐 시장 자체가 생겨난 건 아니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의 선택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 이 주류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형태로 구매하는 패턴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괄목할 만한 실적 자체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연결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편의점 업체들이 하는 옴니채널 시스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어쨌든 가격 경쟁력 측면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원래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고정비를 커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면 사실 이것도 또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근데 거긴 대리점이 많잖아요. 예, 가맹점이 많기 가맹점, 때문에 예. 모든 노동비와 인건비 자체를 가맹점주가 되고 그렇죠. 사실은 이 가맹점주한테 뭔가 프로핏 쉐어링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 있는 변화 자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갈목할 지금 사건은 걸리죠. 편의점 업체들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지 않나요? 온라인을 사서 픽업을 하는 구조. 가서 예, 픽업을 하는 구조죠. 네, 예, 근데 이제 품목군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편의점의 영업 면적이라는 게 20평 정도 되는데, 그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온라인 매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대신 보관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처럼 한 45평 정도 되면 네. 이제 유효 면적 공간 자체가 조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네. 구조로 갑니다. 다만 이들이 상당히 유리한 거는 우리나라의 빅2 편의점의 개수가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저희 과거에 담배권 법상으로 보면 50m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 50m만 걸어가면 만약에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물류비가 저희가 보통 한 3,000에서 3,500원 정도 드는데 뭐 화장품 3만 원짜리 구매할 때 3,000원 싸게 산다. 그럼 사실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소비자들을 모두 100% 이동시키지 못하겠지만 이런 니치 마켓 자체를 뭐 가격에 대한 상당히 예민한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게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뭐 월마트가 과거에 뭐 제트닷컴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저희 아마존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이 월마트의 슈퍼마켓을 보면 픽업 형태 옴니채널을 구축했던 케이스가 계속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이마트도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그죠? 근데 이마트는 일단 대형마트 개수를 보면 150개 정도.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는. 예, 대신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한 200여 개가 있고 거기다가 뭐 잘 아시는 이마트 24가 6천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정말 침투형이 조금 촘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촘촘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트가 하고 있는 옴니 채널이 오히려 세분화될 수 있는 전략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바로 이제 소비자가 이 노동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해야 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편의점 업체라 그러면 CU하고 GS25일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기가 가서 이렇게 픽업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나요? 근데 일본은 저도 이게 옴니세븐 전략이라고 해서 세븐아이 홀딩스 자체가 했고 이거를 저희 롯데그룹의 신동민 회장이 보통 가지고 와서 처음에 세븐일레븐에 적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은 온라인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발달 안 했어요.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려면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률 자체가 올라가야 되고 거기는 이제 약간 디지털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죠. 예. 사실은 이제 크레딧 카드 보급률도 상당히 좋아져야 되고 자동결제 되는데 일본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다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아까 말씀드린 옴니세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이제 세븐앤아이 홀딩스의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매해서 이제 집주 금전성에 이제 픽업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뭐 조금 한계점이 있죠. 일본은 워낙에 전방 산업 자체가 크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모바일을 통한 시장 침투율이 40%가 넘어간 걸로 보고 있거든요. 뭐 단순 계산으로 보면 20몇 %인데 저희가 자동차면 연료소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온라인 구매 비율이 상당히 적고 의약품을 제거시켜 놓으면 거의 45% 정도에 육박을 해요. 여기에 이제 60대 이상 50대 이상의 고령계층 비중을 딱 제거시켜 놓고 보면 거의 7, 80%가 온라인을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 온라인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편의점에 대한 방문에 대한 부분이 뭐 사실은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이 좀 시간과 인프라, 그다음에 품목군의 다변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보이면 상당히 안착할 가능성은 저는 일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편의점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지금 뭐 유통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투자 포인트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회사, 종목 아니면 섹터 이런 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저는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은 이제 외식 전방 산업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식자재 유통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식자재 유통 산업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식 산업 자체가 뭐 통계 자료가 안 나와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대충 인터뷰를 해봐도 한 30-40% 정도는 감소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예. 뭐 모여서 밥 먹고 이런 게 네.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외식 산업이 일단 시장 규모가 140조 정도 됩니다. 아 크네요. 엄청나게 크고 외식 산업이 그렇게 성장이 역성장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여기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중소형 식자재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자체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좀 대기업 집단군으로 시장 자체가 재편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착화되어 있는 외식 업체들의 매출액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개인 사업자 시장보다는 가맹본부 시장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식자재 유통업체 1위 사업자는 CJ 프레시웨이가 1위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영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 뭐 좋다라는 얘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잘 버텼고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2019년에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시절에 영업이익이 육박하는 실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올해가 만약에 위드 코로나 자체가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가 베이스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베이스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일상으로의 기한이라는 컨셉을 잡을 때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막연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뒤죠. 예, 쉽게 예. 못 가죠. 네. 저희가 지금 당장 하고 싶으신 거는 다 주변 지인분들 만나서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그렇지. 이제 음식에 대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방산업 외식과 관련 업체들 그다음에 이 밸류체인사인 프레시웨이 자체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도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11월까지 위드 코로나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1월부터 집합금지가 세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놓고 감안하면 높아진 기대치 정도의 영업이익은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높아진 것보다도 달성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상당히 이제 뭐 거의 분기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도 달성 가능한 숫자가 4분기에는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 회사를 상당히 좀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대기업군에서의 MS가 전체 식자재 유통시장은 10%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어쨌든 그 유통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풀어주신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나와주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경야통은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